안녕하세요. 원스톱 경매 이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받으셨다고 무조건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낙찰을 안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순위 세입자이냐 후순위 세입자이냐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달라지고, 같은 선순위 세입자라고 할 경우엔 당일세나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본인이 배당되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 보시고, 그 다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하는 이 후순위 임차인인데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대략적으로 내용을 기재를 해놨는데요. 같이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제가 경매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신청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그 중에서 개인회생, 개인 파산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접목을 해서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의 경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경매만 하시고 개인회생 파산을 하는 곳은 개인회생 파산만을 하죠. 이 두 가지 부류가 아예 다릅니다. 같이 하지 않는 게 정상인데, 저는 개인적인 특성상 강의를 법률사무원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와 경매 등에 관심이 많았었던지라 이 두 가지를 모두 어느 정도 상당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능 기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유튜브 상단에 우측을 보시면 블로그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클릭하시면 첫 번째 내용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 우측에 제가 추가로 법률사무소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도 연동을 해놨습니다. 무료 상담 안내에 비공개 온라인 상담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비공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글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부동산 관련된 내용과 경매 관련된 내용은 저한테 직접 여쭤보시면 되고, 제가 이 홈페이지를 알려드린 이유는 형사사건이나 제가 알지 않고 상담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가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 전화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석 경매 사이트도 연결을 해놨는데요. 지금은 특별한 정보가 없고요. 차차 이쪽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경매 낙찰을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어떤 때 주의해야 하고, 경매 낙찰자의 입장과 임차인으로서의 입찰자 입장은 동일하지만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는 것은 뭔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건데요. 어려움에 처했다는 건 전세사기 피해를 받으셨다는 거죠.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경매 기본 원리도 아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것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서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과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에는 간단하게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신청한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압류나 근저당 가압류 요 세 가지 정도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이따 같이 보실 텐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압류라고 되어 있는 날짜가 있고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가 있어요. 그것들 중에 가장 빠른 날짜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임차인이 그 날짜보다 빨리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이 있고 나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하지만 그 날짜보다 늦은 경우를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가 크죠. 나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전세 사기를 똑같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라고 하면 어쨌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는, 근데 후순위는 나가야 돼요.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안타까운 케이스에 해당하고, 단순히 경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지만 저희가 지금은 개인 회생으로 어려움을 벗어나는 경우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를 통한 대출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냥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신용대출 보증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온전히 그 채무를 변제를 해야 돼요. 내가 전세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증금 1억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 너무나 더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 저희는 개인 회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 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조금만 변제하고, 예를 들면 1억 중에 3천만 원만 변제하고 7천만 원은 탕감을 받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기타 등등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1억 전부를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이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 돈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어요. 나머지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는 겁니다. 저는 보험료를 냈고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경우는 패스,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를 한 경우인데, 이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제가 대출을 받지만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고 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주인은 은행한테 바로 보증금을 반환을 합니다. 최초에 대출을 할 때 임차인인 제가 나중에 돈을 임대인한테 돌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한테 바로 주세요 라는 계약서에 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고 은행이 있겠죠. 뭐 보증을 해준 것도 있고, 그럼 보증금이 일로 왔다가 일로 가고,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임대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저는 다시 은행에 갚으면 되겠죠. 이게 신용대출인 거고,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를 했을 때는 이 돈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대인이 바로 은행한테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임차인 돈이 아니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고,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별채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별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유지를 하자고 하면 이자만 별도로 잘 내면 유지를 할 수도 있어요. 별채권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변제율이 올라가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케이스 1과 2는 저희가 주의 깊게 보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마지막 경우인데, 질권 설정 채권 양도를 하지 않았는데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가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왜냐면 그 채무를 저희가 온전히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갚기엔 너무 힘드니까 그때 개인 회생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집에 누가 낙찰을 받던 간에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이사를 못 갑니다. 계속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증금을 잃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발목이 잡히는 거죠. 계속 살 수는 있지만 이사를 못 가. 그래서 이사를 가기 위해선 내가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사를 갈 수 있겠죠. 그럼 낙찰을 받기 위해선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경매에 일반적으로 입찰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후순위 임차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떠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을 빨리 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보증금을 만약에 내가 떠안는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감안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건 당해세와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있을 때 그때 보증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떠안는 보증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이건 뭐 지금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면 따져봐야 됩니다. 당해세가 얼마고 법정기일이 빠른 날짜가 있는 조세가 있는지. 그럼 그 먼저 배당되는 세금으로 인해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계를 100%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상계가 안 된다고 하면 임차인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날짜를 확인하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서 100% 상계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당해세는 먼저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게 돼버리면 임차인이 100% 상계를 못하고 떠나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다행히 4월부터는 그나마 법이 바뀌었죠.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세라고 할지언정 당해세도 이제 법정기일을 따질 겁니다. 당해세라고 해서 무조건 먼저 가진 않아요. 이제 4월부터는 법정기일을 따져서 당해세일지언정 저희의 확정일자가 빠르다고 하면 먼저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보호가 될 겁니다. 그러니 날짜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하고요. 이 문제가 되는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제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를 한 케이스와 신용대출로 보증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와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은행에 문의를 하면 내가 어떻게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용대출인지 채권 양도인지 질권 설정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 은행에 전화를 해보시면 돼요. 그럼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질권 설정,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뭐 딱히 고려 안 해도 되고 그냥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신용대출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청산가치에 더해지고 내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인회생 그 납부 방식과 월 변제금 산정 방법을 제가 하단에 조금 더 기재를 해놨는데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24만원 정도를 차감을 합니다. 생계비를. 자, 기본적인 이론을 보시면 세후 소득으로 따지는 거예요. 세후 220만원이고 전세 보증금 1억. 이게 전세 사기로 인한 경우고, 신용보증 대출일 경우 세후 220에서 124만원 최저생계비를 차감하면 95만원 정도가 남죠.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하고 기본 3년을 변제합니다. 3년을 변제하면 총 3,400만원 정도를 갚게 되는 겁니다.
저의 총 채무 못 갚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못 갚는 총 채무는 1억 정도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기존의 신용 대출 카드빚 뭐 등등등 다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총 변제액이 3,400만 원이라고 하면 6,500만 원 정도는 면책이 돼서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든 것이고, 법원의 보정에 따라서 변제율이 상향될 수도 있고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회생위원과 이제 조율을 통해서 차차 협의를 해 나가면서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고, 보증금이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를 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은행으로 돈을 보낸다고 했죠. 그 말은 청산가치라는 건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보증금은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한테 돌려주면 저는 은행에 갚는 거고, 그러면 은행 빚은 그때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재산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것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재산만큼은 갚아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산 다 팔면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게 개인 파산인데 개인회생은 벌어서 갚는 거잖아요. 둘 중에 너 벌어서 못 갚으면 개인 파산을 하면 되는데, 개인 파산은 다 팔아서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네가 갖고 있는 재산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한다. 그게 청산가치의 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금 1억을 청산가치로 보게 된다고 하면 1억 이상을 갚으라는 것이고, 1억 이상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럼 변제율이 너무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전세 사기가 아니고, 내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재산 처분의 그 방법으로,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방법이 있어요. 1년이나 2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도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저희가 그 임대인을 고소하고 내가 이걸 전혀 돌려받을 수가 없다, 배당표도 짜고 대항을 해서 설명을 잘 해서 변제율을 낮춰서 채무를 탕감을 받으시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경매 사건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서 어떤 날짜를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저와 무관한 사건인데, 그 경매 사건 조회하다가 하나 그냥 예로 들기 위해서 그냥 보는 거고요. 등기부 등본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아니고요. 자,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경매 정보지에서 클릭을 해서 본 거지만, 등기부 등본은 등기상 정보증명서라고 하죠.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주소지만 알면 발급할 수가 있고, 내가 인터넷을 잘 못하겠다 라고 하면 구청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수가 있고,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요. 표제부는 권리 분석할 때 중요하지 않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 줍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 줘요. 한마디로 뭐 대출이나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압류나 가압류 된 것들을 보여주겠죠. 본인의 집 등기부를 발급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뭘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설정 날짜 중 최선순위 날짜를 보면 돼요. 자, 지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각구의 이 사건에서는 각구에는 지금 압류 이렇게 3건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는 2021년 10월 13일 이거지만 이건 등기 원인이에요. 이 날짜를 보는 게 아니고 접수 날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등기 원인 날짜가 아니에요. 접수 날짜입니다. 접수 날짜. 그럼 이 옆에 2021년 10월 14일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과 자, 저희는 각구만 봤죠. 을구도 봐야겠죠. 2021년 10월 14일과 을구에 있는 날짜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 등등등 나와 있겠죠. 근저당이 근데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돼서 없는 거죠. 주택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니었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말소 기준 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날짜로 이 접수 날짜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접수 날짜 21년 12월 22일 이걸로 전입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전입일자는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 날짜도 나와 있고 전입 날짜도 나와 있고 점유 개신일자, 확정일자도 다 나와 있어요. 임차권자는 백승현이라는 분이고 이건 뭐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지금 을구에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었죠.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는 압류가 된 그 날짜이고 2021년 10월 14일이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를 비교해야겠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과연 이것보다 전입과 점유가 빠르냐 늦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입과 점유가 2019년 12월 16일이죠. 그럼 이 날짜보다 빠르죠. 그럼 선순위 임차인인 것이죠. 선순위 임차인. 그럼 이 경매 사건은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이 못 받는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떠안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찰된 자기가 입찰한 금액 말고도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상당히 낮게 산정을 해야겠죠. 계속 유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낙찰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지금 다행히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나갈 수가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집에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증금을 보호는 받지만 불편하죠. 이 집에 계속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매각 물권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매각 물권 명세서에 이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최선순위 설정, 이게 말소 기준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이고 2021년 10월 14일 압류죠. 그리고 임차인,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백승현 씨라는 분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2억 2,500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를 제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돈 받고 이사 갔을 거예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택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되어 있죠. 사건 내역, 기익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찰이 되겠죠. 누군가 이 금액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임차인이 이만큼 배당을 받아가고 나머지 못 받는 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돼요. 근데 이제 당일세나 기타 법정 기일이 빠른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이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유찰이 거듭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찰자들은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보증금으로 100% 상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빠지는 돈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내가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럼 입찰가를 2억으로 썼다고 쳐요.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내가 보증금이 2억이고 입찰을 2억으로 해서 내가 배당받는 돈이 2억이라고 하면 어차피 똑같은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차액 지급 신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나는 돈을 어차피 내고 돌려받으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상계가 되면서 저는 보증금을 받는 대신에 부동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저는 이사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딱 맞게 낙찰을 받을 수는 없고 일부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배당받는 돈이 없을 겁니다. 거의 배당받는 돈이 없을 건데 이제 세금이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일반 입찰자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그 빚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유리할 겁니다. 낙찰을 받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이고, 내용을 더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지루해서 보시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해가 안 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경매 사건 번호나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